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책은 선택의 논리학입니다. 오늘 이 책을 제가 큐레이션한 이유는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될 교육적 가치가 바로 지혜이죠. 근데 이 지혜에서 지자는 선택을 의미하고 해자는 결정을 의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 사실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또 그걸 통한 행함이라는 건 우리 삶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혜의 증득이라는 것이 결국 그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택의 논리학 디트리 데르너가 지었고 프로네시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덕임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 역자의 말이 표지에 나와 있는 게 되게 특이한데 전체 책의 맥락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인도 불교 신화에는 인드라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수많은 구슬로 엮인 제석천의 그물로서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구슬 하나를 잡아당기면 그물의 다른 쪽 구슬들에 영향을 주어 전체 그물의 모양새나 구조도 달라진다고 한다. 번역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인드라망의 비유가 떠올랐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며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유는 그 문제가 다른 문제와 맺고 있는 관계들과 방향을 명쾌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여러분도 체르노빌 원자로의 오만하고 관성에 빠진 관리자의 모습, 로하우젠 실험실에서의 우왕좌왕하는 실험 참가자의 모습에서 매사의 통찰과 참을성 그리고 겸허함이 부족한 자신의 자화상을 볼 수 있으리라. 역자가 이렇게 전체 책에 대한 평을 해 놓으셨고요. 안내를 작가인 디트리 데르너는 1938년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1989년부터 91년에는 이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협회의 인식인류학 팀장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과 결정, 미학의 문제와 인간의 감정, 방법주의와 관련한 책을 다수 집필하셨고 1986년에는 독일 최고 과학자상인 라이프니츠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신 아주 훌륭한 과학자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선택의 논리학 책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머리말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편에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말 서론부터 같이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기분이 좋았다. 물리학 박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교통량과 소음, 그리고 시내의 공기오염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시장은 시민운동 단체와 협의를 하고 시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시속 30km로 낮추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하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속도를 줄이자 자동차가 더 시끄러워졌고 배기가스도 더 많이 배출된 겁니다. 예전에는 20분 정도면 충분했던 쇼핑 시간도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내는 자동차들로 빼곡해졌죠. 실패한 거냐고요? 아닙니다. 시내에서 쇼핑하는 일이 정말 짜증스러워지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지 않게 됐고 결국 교통량이 줄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공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통량은 줄었지만 소음과 공해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근교로 거주지를 옮기고 가까이 있는 대형 상점에서 일취일취 물품을 한꺼번에 사는 시민들도 생겼습니다. 번창하던 작은 가게들은 결정 내리기 좋아하는 시장의 변덕 때문에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지요. 결국 그 지역은 오랫동안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례는 환경의식이 강한 독일 북부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인간의 계획과 결정이 어떻게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의 결정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러한 일은 어떤 문제에 너무 강한 처방을 하거나 너무 약한 처방을 내렸을 때, 또는 꼭 고려해야 하는 조건을 간과했을 때 발생한다. 어느 상쾌한 일요일 아침, 펠트키르헨가 21번지 밤베르크 대학의 건물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물리학 박사와 국민경제학자와 함께 올바른 계획과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둘은 우리가 고안한 컴퓨터 가상 경영 게임이 사원 교육용으로 적합한지 조사하기 위해 독일의 유명 대기업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대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얼마나 불완전한가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들로 시작됐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 독일 북부 지역 시장, 대기업 관리자, 정치인, 협회장에까지 도마에 올랐다. 2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우울해졌다. 이 두 사람은 이미 모로족 개발 계획에 관한 가상 게임을 마친 상태였다.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사는 모로족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가축을 치고 기장을 재배하기도 하는 반유목민이다. 유아 사망률이 높고 예측 수명은 낮은 편인데다 특이한 경제 구조 때문에 끊임없이 기아에 허덕이는 안쓰러운 상황이었다. 그런 모로족을 위해 뭔가를 해야 했다. 우선 돈을 마련하여 소떼들을 괴롭히는 채채파리를 박멸해 보기로 했다. 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리는 채채파리는 소의 번식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다. 모루족을 위한 건강 서비스 센터를 지었으며 비료를 사용해 기장의 생산을 늘리고 기장 이외의 다른 곡물들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깊은 샘을 파서 관계시설도 개선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사일 지역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에서 실시된 것이다. 경제학자와 물리학자는 열심히 작업했다. 정보를 모으고 모르족이 사는 지역의 지형도 연구하여 방법을 강구하고 결정을 내리고 방안을 짜냈다. 이러한 결정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금방 결과가 나타났다. 컴퓨터에서는 몇 년이 몇 분 만에 흘렀다. 겨우 2시간 만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모로족의 땅에 있는 샘이 점점 말라간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읽은 물리학자는 이봐, 샘을 파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시공 7년 당시에 내가 분명히 경고했건만. 그러자 경제학자가 화를 꾹 참으며 말했다. 자네가 그랬다고? 내 기억으로는 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파는 방법을 말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모로족이 사는 땅이 황폐한 지역이라는 데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모로족의 생활 환경은 분명히 개선되었다. 인구는 2배로 늘었고 건강 개선 사업 덕택에 사망률, 특히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채채파리 박멸에 성공하자 소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여러 곳에 샘을 만들면서 초원도 넓어졌다. 그러나 초원은 늘어난 소떼가 살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굶주린 소들은 결국 풀뿌리까지 먹어치웠고 초목은 다시 줄기 시작했다. 샘을 넓게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하수를 점점 더 빨리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손쓸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낳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물리학자와 경제학자는 개발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하수를 파는 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샘을 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 지하수는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수명이 연장되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 증가에 효과적인 시스템만을 구축한 것도 문제였다. 결국 늘어나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건강 개선책을 단념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간단히 말해 문제 해결을 통해 다시 발생하게 될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상 경영 게임에는
그 어떤 더러운 속임수도 없었다는 점이다. 또 상황을 다루기 위해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발생한 일은 모두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결과였다. 샘을 파면 지하수는 고갈되고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말라버린다. 일이 벌어진 후에는 누구라도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로족 가상 경영 게임이 실패하자 그들은 크게 실망했다. 복잡하고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계획이었다면 그토록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자명한 논리를 간과하다니 그것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이었다. 이 뛰어난 두 사람이 세웠던 모로족 원조 개발 정책이라는 문제는 지식이 많은 사람조차도 복잡한 상황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학자와 물리학자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계획을 못 세운 것도 아니었다. 다음 신문기사의 일부를 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자. 네, 기아 실험, 신문 함부르크 석간 1985년 12월 28일, 29일자 신문 내용을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타리나 클레인과 위르겐 요세포비치는 인간이 만든 황무지 방송 프로그램이었네요. JDF에서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가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남아프리카의 오카방고 델타 지역에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방책일 뿐이었다. 과학자들의 계획에 따라 그곳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을 쫓아냈고 그 황폐한 땅에 양식을 위한 소를 비롯하여 다른 가축을 사육했다. 특정 소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리는 채채파리에 대한 방제도 이미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였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그 지역에 몰려들었다. 그 결과 과잉 방목으로 소들이 먹을 풀이 없어졌고 비마저 오지 않자 이전에 풍요롭던 땅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모래만 날리는 박토로 변했다. 사막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호작용하는 여러 하부 구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 괴테 시대에는 저 멀리 터키에서 민족 간의 분쟁이 나든 말든 독일인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멀리 있는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각종 개발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로 다 겪었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프리카까지도 다 영향을 미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테면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볼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라면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같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인간에 의해 개발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선택을 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전 세계인의 자유와 그리고 또 생명이 우롱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사에서 히틀러에 의해서도 얼마나 정말 치를 떨고 가슴을 쳤어요. 근데 히틀러의 600만 명 살해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파워를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예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건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가장 핵심은요, 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지구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바람이고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 이를테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욕망을 스스로 브레이크도 잡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협력해서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것, 좀 더 인간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또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상호작용하는 하부 구조들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밤베르크가 프랑켄 숲에서 물을 얻기 때문에 프랑켄 숲과 밤베르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도시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프랑켄 숲에 댐과 장거리 급수 시설을 세웠다. 밤베르크가 여기서 끌어가는 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켄 숲의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서 숲 근처에 있는 호어포겔스베르크와 헤시세스리드 지역의 지하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오랜 옛날에는 호어포겔스베르크 농부들은 프랑크푸르트와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 역시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의 종교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계적인 그물망을 점점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세계적인 관계망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로 특히 이 세계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러한 그 국제적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죠. 글로벌한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드라망적 관점을 우리가 더 주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마도 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는 사고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 같다. 그 옛날 인간에게는 바로 다음 겨울에 뗄 장작이 문제였고, 가축들을 끌고 어떻게 협곡을 지날까 하는 게 문제였다. 모든 문제는 즉각 해결하면 그만이었지 그것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닥친 현안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었었다는 이야기죠. 석기시대의 선조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숲을 해치지도 않았고, 동물의 멸종을 걱정해야 할 만큼 엄청난 수의 짐승을 사냥하지도 않았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정 동물만을 사냥하여 멸종시킨 경우는 있었다. 어쨌든 선사시대 선조들은 더 큰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면 그뿐이었다. 문제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닥친 상황 이후에 일어날 또 다른 일을 걱정하거나 한 문제의 해결책이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사고 습관은 또한 어떠한가? 우리는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즉,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외에 부작용이나 장차 발생할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문제 해결에 따르는 부작용과 앞으로 일어날 결과와 복잡하게 어우러진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고의 특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 그 이상의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생각은 언제나 마음이라는 전체 구조 안에서 일어난다. 감정이 배제된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화는 다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는 성향과
감정의 틀 안에서 생겨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시 영향을 받게 된다. 사고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행동의 목적과 깊이 연관된다.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가치관에서 발생하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고와 현실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나는 강제적인 조치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에이즈에 걸려서도 성적 접촉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쩌겠는가와 같이 높이 평가된 가치와 필요한 방법 사이의 갈등은 왜곡된 사고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표어가 대표적인 예다. 원래의 가치와 상반되는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다. 이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MIT에서 그 AI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 AI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서 AI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의 내용이 뭐냐면 무기를 만들되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는 무기를 만들자 이런 식의 협정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예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 AI가 그 사람을 대량 학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그것을 왜 굳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이 MIT 그 교수들은 무기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의 인원만 희생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라는 데 다 협약을 하고 그것이 또한 일반적인 AI 개발자보다는 선한 행동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일이고 이 인간의 그 인간 본위의 관점으로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생각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죽이지 않고 귀히 여긴다. 이 관점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인간 세계에. 능력이 없더라도 그 의도만은 칭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본적으로 모든 생각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 세계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싶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헤쳐야 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정치적 논쟁에서는 사고와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더욱더 강하다. 최근 독일 학생들의 정치적 견해를 조사한 결과가 신문에 실렸었다. 대부분은 공산주의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학생도 많았다. 현실에 옮겼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의도가 좋다면 그 계획을 칭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 사회에 대한 계획이 차 한 대를 만드는 계획과 마찬가지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사회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려면 좋은 의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노하우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면 좋은 의도로 진행된 일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좋은 의도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수한 태도이지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이 필요하다. 훌륭한 의도도 좋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의도도 필요하다. 나는 좋은 의도 더하기 어리석은 행동 또는 나쁜 의도 더하기 현명함이 세계를 점점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좋은 의도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가 선하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한 여자가 가장 무섭다. 자기를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는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 폄하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예전에 들었던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무능력한 사람이 이를 성사시키는 경우는 더 위험하다. 그들은 결국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라는 탄식이나 할 뿐이다. 이를테면 무식하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유형들은 또 이 남성들이 아주 파워풀하게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 단계인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두 가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특유의 파워로서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경우 또한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이죠. 물론 각각의 경우에서는 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걸 떠나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도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다. 나쁜 의도로 추진하는 일은 양심에 걸려 행동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의도가 좋을 경우엔 대부분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 모든 인류를 위해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추상적인 꿈은 지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말이다. 이는 실현시킬 능력도 없이 좋은 의도만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와 관계가 있다. 좋은 것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것이 이제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폭력적인 사태가 되거나 아니면 억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저급하고 무자비한 욕망을 결박시킬 사물의 질서를 원한다. 그 속에서 열정을 꿈꾸고 명성을 얻고 조국을 위해 충성하고 평등 속에서 고귀함이 생기고 시민들은 시장이 되고 시장은 시민이 되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 조국이 개개인을 보호해주며 개개인이 부와 명예를 얻으며 조국의 명성을 누리는 그런 사회. 모든 영혼이 지속적으로 공동체적인 사고를 교환하며 성숙해지며 윗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회. 예술이 자유의 장식처럼 빛나는 사회. 무역활동이 소수의 거대한 이익을 채워주는 대신에 대중의 부를 가져다주는 사회. 그런 곳을 원한다. 우리는 이 땅에 이기주의 대신 도덕성이 생겨나길 원한다. 체면 대신 정직이, 습관 대신 원칙이, 예의 대신 의무가, 폭군 대신 이성적인 군주가, 무례함 대신 자랑스러움이, 돈에 대한 탐욕 대신 칭찬에 대한 욕심이, 겉모습 대신 본질이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피로 우리의 사상을 퍼뜨리다 보면 밝아오는 기쁨에 찬 우주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망이고 목적이다. 물론 좋은 말로 들린다. 그러나 좀 더 꼼꼼히 읽어보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피로 사상을 퍼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는가? 피를 뿌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정말로 기쁨에 찬 우주의 새벽을 볼 수 있을까? 집안을 부유하게 일으키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을 접고 대중의 부를 위해 무역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조국에 충성하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고귀하고 명예로운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주어진 의무를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평등함은 고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특별히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동물은 모두 평등하다. 그 중에서도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이 말은 혁명을 이루어낸 혁명가 동물들을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제2판에 나오는 글이다. 오웰은 정치의 도덕적 원칙이라고 표현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인본주의는 비인본주의로 변질되고 만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모로족의 미래를 밝히려 했던 경제학자와 물리학자를 다시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상을 품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두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나
전체적인 안목의 부족도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들의 의도 자체는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실패는 모두 다른 사람들 탓이다. 그들이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깊은 우물을 파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실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 쉽게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정치의 도덕적 원칙은 프랑스의 혁명기인 1793년에서 1794년에 권력을 누렸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말이다. 그는 공포 정치가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에 권력을 쥐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역사적 사건은 미로처럼 복잡하다. 따라서 나는 최선의 의도로 시작했지만 일이 성사되지 않았어. 그러니 실패는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탓이야. 라는 생각은 상황의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단순한 생각일 뿐이다. 이 책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감정과 의지, 생각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다룬다. 인간은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시켜주는 실험 결과도 인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실험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 사실 복잡한 상황에서 인간이 행하는 개입과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정치가와 매니저, 회사 사장들과 같은 인물의 개입과 행동 패턴도 분석해야 했다.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실제 결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과정을 충분히 재현하지 못하거나 아예 재현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의 발생 과정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실제 상황에서 인간의 사고를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현실을 컴퓨터에 옮겼다. 컴퓨터 기술은 이미 복잡한 현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컴퓨터는 작은 도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임의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복잡한 정치적 상황까지도 재현할 수 있다. 이제 컴퓨터는 어떤 상황도 재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개별적으로 관찰해왔던 과정을 컴퓨터를 통해 전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결정에는 언제나 큰 특징이 있다. 일이 발생한 후에는 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을 알아내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컴퓨터 가상 시나리오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컴퓨터에 재현되는 상황은 게임 같은 측면이 있어서 뭔가 미신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컴퓨터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게임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실제로 많이 실망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아닐지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게임에서 파산한 회사의 재건을 추진하던 참가자 한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노동쟁의가 일어나자 모두 쏘아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상황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지금까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특징이나 결정 또는 판단 과정의 배경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심리학적인 결정이 현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집단과 개인의 계획 및 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컴퓨터 게임을 이용했다. 이 책에서는 몇몇 결과를 소개하고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그 결과가 인간이 내리는 계획과 결정의 심리학적 배경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종종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프리드리히 베스터는 이 세계의 하부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는 그물망적 사고를 촉구했다. 테러리즘이나 군비 경쟁, 경제, 에너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양의 지혜를 강조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책에서는 비그물망적 사고의 예도 다양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동양적 지혜 없이도 그런 문제의 원인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그물망적 사고가 아까 인드라망, 이 불교의 신화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줄 것이다 해서 이 서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서론이 굉장히 긴데요. 결론적으로 이 책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감정과 의지, 생각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다루는 그러한 책이면서 그동안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뭐 이 큰 세계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먹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지, 지금 나에게 나에게 닥친 위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정도로 단편적인 것이라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가 굉장히 거대하게 연결되어서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인드라망과 같이 그물망적 사고, 또 그거 이외에도 이 다른 문제의 원인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바로 이 책의 작가인 디트리히 베르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우리가 많이 왔어요. 40분이 좀 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책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어찌됐든 우리 삶은 끊임없이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이 선택지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결정을 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운명 또는 숙명까지도 결정하는 일이 되어지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아주 멋진 행운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많은 지혜를 증득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또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또 뵙죠.